네, 저희 신한 리서치에서 해외 개별 주식이라든지 ETF 등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개별 기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글로벌 전략을 저희가 이 총괄을 하고 계시는 이 파트장이시죠, 박석중 연구위원과 함께 먼저 저희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갓석중이라고 불리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릴 때마다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할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2월 초쯤에 지금 인사를 드리는데, 네. 1월이 뭐 모두가 정말 힘들었던 한 달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올해가 정말 좀 험난한 길을 좀 예고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을 계속 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사실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렇다면 느끼고 있는 공포감, 불안함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좀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딱 그런 것 같아요. 투자자들 만나보면 주식 팔고 싶다, 주식시장에 이탈하고 싶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네.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냥 예를 불안해서, 그쵸. 무서워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리면 주식을 팔아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반문을 하죠. 미국의 기준금리랑 S&P 500을 그려보면 금리를 내릴 때 주가는 빠졌고 금리를 오를 때 주가는 올랐다. 금리 인상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슈는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은 경기가 좋았을 때 금리를 또 올렸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의 본질을 좀 접근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저도 민망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 너무 많이 올라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추석 때, 설 때 안 놀았습니다. 사무실 나와서 일을 했는데 차트를 그려보니까 과거 폭락장 이후에 주가를 복원하는 속도, 그리고 폭락장 이후의 높이, 전례 없는 속도의 반등이었어요. 팬데믹 때문에 꼬꾸라진 이후에 그때 반등했을 그렇죠. 때를 얘기를 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다른 조정 장세와 달리 중간에 쉬는, 가격이나 기간 조정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네.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너무 많이 오른 주가의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죠.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한 13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뚫고 나온 물가 상승이죠. 그리고 30-40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화폐 수량설,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수요가 강해서 생기는 게 있고, 세 번째가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요인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가 모든 쪽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뭐 통화 정책도 그렇고, 그럼요. 그리고 기업들 실적도 그렇고. 일시적이고 치부했던 인플레이션을 구조적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구조적인 상단이 어딘지 모를 시장의 불확실성이죠. 네. 그래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우려감이 12월 FMC가 아니라 12월 FMC 의사록을 확인하고부터 진행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QT죠. 맞아요. 이제 자산을 축소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유동성 환수를 하는 건데,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언제 할 줄 모르겠는 거죠. 네. 한 가지가 분명해요.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할 거다. 그럼 그게 언제죠? 3월 이후가 되는 거죠. 그럼 2, 3월은 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투자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은 제가 차트에서 느꼈는데, 미국, 중국, 한국 신용이 줄었을 것 같죠? 거의 줄지 않았어요. 밸런스 펀드들, 자산 배분을 하는 펀드들 이런 장에서 주식을 팔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번은 예견됐던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변한 통화정책이 문제였기 때문에 위험을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격을 우리가 그대로 막고 있는 거죠. 가격 하락을. 그래서 맞아요. 아마 불안에 대한 심리가 앞서 말한 이유들이랑 더 붙어서 훨씬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안감의 뭐 본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언제,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네. 첫 번째는 시장의 시각을 조금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첫 번째 했었던 질문, 언제인 거죠. 언제, 어디서란, 합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네. 그 이후에 QT를 할 테니 그 이전에 장이 없어요. 위험을 회피하세요. 아직 주식 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들 전략가들이 해요. 근데 투자자들은 제 뭐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주식에 대해서 위험을 회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투자자들에게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 있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한 달 뒤에 주식을 사세요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좀 소나기를 맞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기관 투자자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드립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게 과연 효율적인 이야기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시기와 관련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은 나스닥으로 보자면 절반 이상의 종목이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로 보면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변동성 장세에서 어디에서 바닥을 잡을 거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다. 투자자분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죠.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주가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복원이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S&P 500을 월봉으로 네. 한 20-30년을 네. 그려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익이 빠지거나 경기 침체 혹은 밸류에이션이 빠지거나 금리 인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러면 지금 후자죠. 그럼 이건 대부분 사례에서 6개월 이내에 복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거 이거예요. 언제 바닥을 사서 여길 사기보다는 이때 올라가는 장과 이때 올라가는 장, 이 두 장에서는 마켓의 컬러가 항상 바뀌어요. 네. 지금은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올라갔다면은 그럼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예를 수가 있는 거죠. 들면 지난 랠리는 성장주였겠죠. 네. 하지만 성장주가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주도주들이나 성장주의 상대적인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역사의 경험에서도 그랬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커요. 네. 왜냐하면 경기의 주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얼리, 리커버, 회복의 사이클에서 확장, 뭐 이게 미드레이트 사이클이라는데 그쪽으로 넘어갔고 네. 주식은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를 거쳐서 금리가 올라오는 역금융 장세로 갔고 자산 배분이나 금융 자산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염두한 자본의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바닥을 보기보다는 올라올 수 있는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변화하는 게 투자자로서 선명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언제 승률이 바뀌냐면 올라갈 때는 누가 많이 사느냐, 누가 용기 있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네. 내려갈 때부터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건데 주가가 인덱스가 복원을 했는데 내 계좌는 복원을 못하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내 포트폴리오는 똑같이 전략을 가져갔는데 반등할 때는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게 주식 시장을 떠나 있을 때 주가가 오르는 포모의 공포보다 네. 훨씬 더 자아성찰을 하고 마포대교를 건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다 같이 떨어질 때는 뭐 다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나는 뭐 뒤처지는 느낌은 안 들다가 정작 이제 반등을 할 때 내가 따라잡지 못하면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우울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연준 하나만 보고 주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리를 내린다고 앞서도 말했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고요. 네.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추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변화된 컬러의 자산들이 무엇일지를 저희를 통해서 해답지는 아니겠지만 힌트를 얻거나 생각의 변화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은 얘기를 들으시겠지만은 네. 주도주가 뭐가 될 것 같냐? 올해의 주도주가 뭐가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렇게 컬러가 바뀐다면은 올해에 이제 11달이나 남았잖아요. 네. 새로운 주도주는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언제 사는 건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강세장의 주도주가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은 약세장은 아니나 강세장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죠. 네.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건 바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려운 단어로밖에 설명을 못하는데 수익을 쫓는 방법은 알파와 베타가 있어요. 알파는 절대적인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고 베타는 시장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이제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장에서 네. 뭘 선택할 거냐? 성장을 할래? 가치를 택할래?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기고 역금융 장세에 들어서게 됐으니 실적주들이나 가치주를 잘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자르듯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또 힘들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저희가 방송을 하는 날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저께 이제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시대를 바꾸는 주식들은 여전히 서프라이즈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네. 그건 주가에 그대로 녹여내고 있죠. 아까 제가 나스닥에서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 50% 팔았다 그랬는데 주가가 그만큼 안 빠진 건 빵 주식들이 가지는 위대함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교집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벨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전략은 뭐냐면 성장 내에서도 이분법적으로 매출만 성장하거나 시장의 기대치를 못 성장하는 애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매출과 이익에 대한 성장이 시장의 기대감보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세거나 길게 가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스트롱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기술 혁신의 산업들은 올해 더 빠르게 침투율을 변화시킬 거고 네. 공급망의 변화나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는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소비 패턴들이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 대한 변화도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당장 저희가 크게 좋게 보는 업종들은 성장 주대에서는 단연 반도체예요. 네. 다 흘러내렸고 네. 반도체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지만 가장 강한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들이죠.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계속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갔어야 될 거고 가치주 중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안 사는 주식이 좋아요. 그게 지금 은행, 에너지 이런 업종들이죠.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순간에서 확실한 거 이 주식들의 이익 상향은 아직도 이어져야 되고 주가는 아직도 싸 보입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주식 중에서도 제가 올해 작년이죠.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송구스러운 반성문을 써야 되는 게 리오프닝 주식들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 마인드를 이어갔던 거예요. 아마 주가 하락이 되게 깊었기 때문에 네. 뭐 델타 변이도 있었고 오미크론도 맞아요. 있었고 많은 좀 굴곡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확신을 이어가는데 아마 저희 방송을 이제 계속 들으시면 신한 글로벌 팀이 박석중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왜 저렇게 깊은 이야기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화려한 팀원들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다 드리기보다는 종목을 소개하면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분 해외 주식이라는 그런 콘텐츠를 이제 준비를 한 거고 이제 많은 그런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드릴 텐데 투자자분들 또는 뭐 고객분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10분 해외 주식이라는 콘텐츠를 어떻게 그러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세상이 변했죠. 리서치가 가야 되는 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빨리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고객들의 눈높이와 디지털의 변화에 맞는 하지만 가볍지 않고 핵심을 찌르는 그리고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주식보다는 새롭게 저희가 선별하고 신한의 아이디어나 인덱스 혹은 인사이트가 뭐가 나는 주식들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선물을. 이게 뭐냐면 네. 모래시계입니다. 사실 최 팀장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팀장님이신데 저희 팀이 더 빛날 수 있으려면 옆에서 조언이나 진행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딱 10분짜리예요. 10분짜리 딱 모래시계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10분이 딱 끝나면 방송을 접을 거예요. 10분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선정의 이유 그리고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앞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 10분이라는 시간이 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구원분들도 세미나도 워낙 자주 하시니까 네. 1시간, 2시간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쉬울 수가 있는데 맞아요. 10분으로 압축해서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스톱워치를 폈는데 우리 벌써 15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저보다 능력 있는 저희 팀원들이 아마 다양한 주식들 저희가 아마 2월 달에 되면
200여 개 저희가 커버한 유니버스 네. 종목들을 소개하는 책자도 발간이 될 텐데 거기에서 엑기스들만 뽑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정말 많이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 수장이시 박서주 파트장께서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시는 자리니까 15분 정도 돼도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제가 이 모래시계를 갖고 10분 딱 맞춰서 엄격히 예, 엄격하게 꼭 재서 압축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한 리서치가 야심차게 준비를 한 해외 주식 콘텐츠 10분 해외 주식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면서 준비됐습니다. 끝낼까요? 네, 10분 해외 주식 레고 레고.